혹시 미국에서 외국으로 돈을 보내거나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요. 작은 실수 하나로 건당 680달러. 이게 심지어 벌금 상한선도 없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게 바로 폼 1042-S라는 서식 때문인데요. 오늘 저희가 입수한 그 IRS 자료들을 토대로 이 복잡해 보이는 서식 핵심만 좀 빠르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폼 1042-S, 이게 미국 세법 준수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서식이죠.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미국 내 원천소득 보고의 뭐랄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오늘 이 서식의 목적부터 좀 주의할 점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이 폼 1042-S가 정확히 어떤 서식인가요? 역할이 뭐죠? 간단히 말하면요. 미국 내에 있는 원천징수 의무자, 그러니까 withholding agent라고 하죠. 이 의무자가 외국인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요. 이들에게 지급한 미국 원천소득이랑 관련 세금을 IRS에 보고하고 또 소득받은 사람에게도 알려주려고 쓰는 공식 문서입니다. 방금 그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서식 작성 책임이 돈 받는 외국인이 아니라 돈을 주는 쪽에 있다는 거네요. 그게 핵심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미국 원천 FDAP 소득이라고 해서 이자, 배당금, 로열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고정적이거나 정기적인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관리, 처분하는 거의 모든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미국 안에서 외국인에게 돈을 주거나 그 돈을 관리하는 과정에 있다면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지급 과정에 여러 사람이 껴있다면 보통은 최종 지급자와 제일 가까운 쪽이 1차 책임을 지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 책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와, 책임 범위가 생각보다 넓네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보고, 그러니까 리포팅이랑 원천징수, 위드홀딩은 다른 개념이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세금을 실제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원천징수 금액이 $0라도요. 규정에 따라서 폼 1042-S를 통해 지급 사실 자체는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뗐어도 보고는 해야 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투자 원금을 돌려주는 성격의 자본이득, 리턴 오브 캐피털 지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IRS 입장에서는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자체를 파악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아하, 세금 안 뗐다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돈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이 복잡한 서식을 작성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항목들은 뭘까요? 몇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폼 402-S에는 고유식별 번호, 그러니까 유니크 폼 이덴티파이어라는 10자리 숫자를 꼭 붙여야 해요. 이건 IRS가 각 지급건을 정확하게 추적하려고 만든 장치인데요. 중요한 건 수취인의 그 납세자 번호, TIN이랑은 다른 이 서식만의 고유한 번호여야 한다는 겁니다. 고유 번호 필수군요. 또 다른 건요? 박스 1에 들어가는 소득 코드, 인컴 코드입니다. 지급한 소득 종류에 따라서 딱 맞는 이 자리 코드를 써야 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서식에는 딱 하나의 소득 코드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럼 만약에 한 사람한테 이자 소득도 주고 배당 소득도 줬다면 서식을 2장 만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소득 유형, 즉 인컴 코드가 다르거나 아니면 적용되는 세율, 텍스 레이트가 다르면요. 같은 사람에게 같은 해에 지급했더라도 각각 별도의 폼 402-S를 발행해야 합니다. 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총소득액 박스 2, 세율 박스 3B, 4B, 실제 원천 징수한 세금 박스 7A, 또 수취인 정보 박스 13, 이름, 주소, 국가 코드 같은 거요.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 정보, 박스 12,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꼼꼼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 지침이나 서식 자체가 매년 바뀔 수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거의 매년 업데이트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25년 지침에는 새로운 소득 코드 59, 60, 61 이런 거나 상태 코드 40, 41 같은 게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해당 과세 연도의 최신 IRS 지침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작년 거 그냥 쓰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최신 정보 확인은 필수군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니까 실수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 만약에 잘못 적거나 좀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무서운 벌금이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때 IRS랑 수취인한테 제공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되죠. 특히 이게 고의적인 위반으로 판단되면 벌금이 건당 $680 또는 보고해야 할 금액의 10% 중에서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대 벌금 한도라는 게 없습니다. 상한선이 없다니? 네, 이건 그냥 단순한 행정 비용이 아니라 정말 상당한 재정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야, 건당 $680에 상한선도 없다니 정말 실수 하나가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이 정보는 진짜 미국에서 외국으로 자금을 보내시거나 뭐 외국인 파트너나 직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 같습니다. 결국 정확한 보고가 위험을 피하는 열쇠군요. 맞습니다. 이게 복잡한 규정이지만 그 속에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고 특히 매년 바뀌는 그 코드 체계나 지침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폼 1042-S의 핵심 정보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복잡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부분인 만큼 정확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식은 국경 간 자금 이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죠. 이렇게 상세한 정보 보고를 요구하는 폼 1042-S 체계가 앞으로 기업들의 어떤 글로벌 자금 관리나 내부 통제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게 될까요? 이게 단순히 세금 보고 문제를 넘어서 어쩌면 데이터 관리 능력이나 규정 준수 역량 자체가 기업 경쟁력의 일부가 되는 건 아닐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